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걸로 나타나면서 이번 달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연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대 주주와 이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당분간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정치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여야 공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했냐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북송이 범죄라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며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야의 공방에 결국 전현직 대통령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권성동 대행은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과 누가 진짜냐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총감독이고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차기 주자들까지 가세해서 안철수 의원은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중대라고 가세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 수사는 정해진 각본이라고 날을 세웠고, 조응천 의원은 대대적인 사정정국의 신호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대행과 윤건영 의원의 발언 인터뷰 내용을 듣고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패스카마오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서서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답답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을 놓고서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죠.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 특검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여론몰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구성 협상 오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사위를 놓고 싸우던 여야는 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오늘 전국 현안 나눌 얘기가 많은데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논란, 지금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북송 조치가 적절했느냐를 놓고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2019년 상황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때 저는 그 현역 국회의원 아니었고 원외에 있었는데, 우리 그 TV 토론 이런 데 나와서 저거 틀림없이 문제된다. 네. 여기서 바로 잡고 나가야지.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면 그 다음 정권에서도 또 뭐 덮을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면 저거
반드시 문제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냥 처리도 이상하게 하고 또 덮고 가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문제되고 있던 것들이 다 지난 정부 때 저질러진 불법 행위들 또 불법 행위지만 또 일부는 또 고소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제기됐는데 덮어버린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어가지고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송 조치가 그렇게 부적절했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그 당시에도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일부 이제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런 제 기억에 한 2분 정도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정부가 국회에 그 거짓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전향 귀순 의사가 없다라고 했거나 또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확인 안 했는데 북한 말만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 엽기적 살인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걸 그대로 들으면은 사실 그 정부 거짓말 한다고 거짓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그 납득이 간다고 대답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김종민 의원은 당시에는 원외가 아니셨죠. 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때는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가벼운 공방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건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뭐 몇 분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 그 국민의힘의 옛날 대표하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해운 정보위원장이에요. 예. 이거를 총괄하는 기관의 국가기관의 위원장입니다. 이분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북송 조치였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약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이 두 사람이 귀순을 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사실관계가 귀순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해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납포가 된 겁니다. NLL을 침범해가지고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이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자강도로 가려고 하다가 자기 이제 북한에 자강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못 찾고 또 NLL을 침범해서 납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자꾸 이렇게 NLL을 침범하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가 된 신병이지 이 사람들이 자유대안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정부가 그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귀순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저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납포된 이런 상태에서 귀순 의사가 오락가락하거나 불투명할 때 우리 정부에서도 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을 우리가 귀순을 받아들여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놔둘 수 있냐 또 생활하게 할 수 있겠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국제법적으로 재판할 소지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북한의 무슨 그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16명을 그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배가 나오는데요. 저 배가 이제 오징어 잡는 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다 합쳐서 19명 정도가 타고서 오징어잡이 어선 오징어를 잡다가 거기 지금 귀순한 2명이 15명, 1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게 SI 그러니까 첩보 활동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는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저거는 우리 국가기관이 누구는 이걸 받아야 된다, 누구는 뭐 그냥 보내야 되게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반인도적이거나 반역적인 행위를 할 거다. 이런 상상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죠. 저는 저 당시부터 그 이해가 안 됐던 게 저 배에 18명인지 뭐 19명인지가 탈 수 있나 작업을 할 수 있나는 거 하고 19명이 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탔다 하더라도 2명이 나머지를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나? 정확히 말하면 이제 3명이 16명을 이제 살해하고 3명이 저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 약을 먹여 가지고 몰래 약을 먹여서 다 그냥 정신 잃은 상황에서 죽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그 정부가 16명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상식적으로는 그 자체가 그 당시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게 증거 보존을 안 하고 그냥 소독을 다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언론이라든가 우리 야당에서 그 사실이면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 보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독해가지고 북한을 보내버렸어요.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였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김정민 의원님께서 저 배가 그 NLL을 넘어서서 남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그 남한을 한 일찍 거거든요. 보고 계신데. 예. 도망간 게 아니고 남한은 내려왔는데 NLL을 넘어서서 남으로 내려오는 배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네. 무장 간첩선이거나 저쪽에 뭐 그 군함이거나 예, 침범 이게 예. 무력 침범을 하는 배이거나 아니면 기순 어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거는 무장 간첩선도 아니고 군함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내려왔잖아요. 네. 그건 기순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 공격하러 내려왔습니까? 예. 그리고 김병주 민주당 그 의원께서 우리가 막 저 배를 향해서 그 경고 사격도 하고 그래가지고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어선이 우리한테 적대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건데 왜 경고 사격을 했을까? 그리고 왜 해군이 막 쫓아오니까 NLL 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했을까? NLL을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 느낌이 우리 자기들이 기순하러 내려오는데 우리 해군이 자기들을 향한 태도를 보고 경고사회까지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이 자기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는 이야기구나. 못 내려오게 막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았을까. 왜 무장하지 않은 어선한테 경고사회까지 합니까? 예. 내려오는 기순하러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선이 아니 저기 군함이 아니면 기순일 수밖에 없는데 예. 경고사격하고 NL 위로 쫓아보내고 하는 거는 그 이 부분도 조사돼야 된다고 보는데 확인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내려오지 마. 귀찮아. 빨리 올라가. 이 메시지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이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느냐 이게 북송 조치 법적 근거를 놓고서도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 당시 통일부는요. 네. 예, 그래서 흉악법이니까 범죄에 인도하는 것처럼 돌려보낸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 흉악범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식 국민으로 이제 인정해서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뭐 계속 징역을 못 살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죽인 적도 없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일이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북한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첩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열혈 살인범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우리 조혜진 의원님 주장대로 하면 저는 민주당하고 같이 왜 정치합니까? 그렇게 비인도적이고 네. 완전히 반인류적인 집단이에요. 우리 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아. 아니 그러면 여기를 타도하든지 아니면 다 감옥 보내야지 뭐하러 정치를 같이 해요. 저는 그런 상상 자체가 특히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난 이런 기본적인 정치 패턴 고만해야 됩니다.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가 서로 같은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애국자다. 이런 기본 전제 위에 서로 토론을 해야지 저놈들은 반인륜적이고 반역적인 집단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전체는 아니고 전 이해 가지고는 안. 민주당 전체는 아니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는 정부의 건데. 대북 정책을 이끌어간 몇몇 사람들, 국정원 또 그 국방부 또 청와대 이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갔고 그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에요.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통일부는 또 이 해당 규정이 북송 여부가 아니라 탈북민 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예. 그래서 다른 입장을 좀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통일부하고 지금 통일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저 서해 같은 예. 경우도 보면은 애초에 당초의 개경이나 국방부 입장은 올바로 월부.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시 내려오고 하면서 이게 바뀐 겁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도 이야기했는데 뒤집어졌는데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정권 바뀌었다고
말을 뒤집은 게 아닙니다.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있는 통일부 직원들이나 국정원 조사한 직원들은 분명히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자료 삭제 지시하고 수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니까 발표가 그렇게 된 거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 통용되고 그런 패륜적인 행위가 통용되면 국가도 문제지만 그 기관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이유가 그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국방부가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종사자들은 우리 기관의 존립 이유를 위해서라도 이건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거 국민의힘이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난민법상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이거는 난민법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는 걸 판단을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는 문제예요. 이견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서. 예. 어떤 사람은 우리 받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지 이게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정말 반인륜적이고 대한민국의 반역적인, 친북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네. 이런 상상 자체가 나는 그런 상상을 갖고 네, 있으면 김정근 의원님, 오늘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홍천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사정정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무리한 상상을 하느냐? 왜 이렇게 이런 정치 공세를 하느냐? 뭔가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을 때려잡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무슨 뭐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거 같고 몇천억을 누가 해먹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은 정책 결정 과정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가능한 거에 한쪽을 막 확대 과장해서 네. 이게 합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반역과 반인륜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막 부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풀려 봐야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 진짜로 물가 잡고 인플레이션 잡고 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근거를 확대해서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반역 정권이다 또는 친북 정권이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국정원 예.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사정정부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이제 상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상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귀순 의향서를 쓴 거는 자료가 귀순 의향서를 쓴 것은 남아 있고 팩트다. 예. 그리고 북송하는데 그 목숨 걸고 버티는 거는 팩트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우리 상상이 예. 아닙니다. 저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 것도 그 나라 난민이 그러니까 탈출한 그 나라 입장에 따르면 난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싫다고 해서 떠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난민이라고 인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잡범이다 또는 파렴치범이다 또는 흉악범이다 반역죄다 이래가지고 도피해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기준에서 보면 세상에 난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민을 신청을 받은 나라 또 국제 기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그때 적폐몰이 할 때 TV 토론에서 나와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명백하게 범죄 행위로 드러나는 걸 덮은 걸 다시 조사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적폐라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다 관행이었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다 법적으로 문제 없었고 관행이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촛불 혁명을 한 정부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 이렇게 높다. 이 기준에서 보면 그 옛날에는 관행이었지만 지금 다 위법 행위를 하고 단죄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을 닦았어요. 과거에 있었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딱 긋고 그 이전에 있었던 관행은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준을 높여놓으면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그 기준 맞춰서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 살 자신 있나? 엄격하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 자신 있나? 과거의 관행 다 무시하고 살 자신 있나? 없으면은 다음에 반드시 문제된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과거 정권을 단죄해도 안 되지만은 했으면은 그에 맞춰서 엄격하게 자기 관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세운 잣대 때문에 자기들이 수없이 단죄받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때 이야기했는데 정권 안에서 벌써 문제 터졌잖아요. 근데 수사해야 되는데 덮어버렸잖아요. 지금 덮은 걸 다시 끄집어내는 뿐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를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 적폐 수사 거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혜진 의원님이 저렇게 막 열을 내서 약간 이제 이게 약간은 뭔가 복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복수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단죄한 주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때 지금 기준에도 없는 거 또는 과거의 관행들을 다 단죄해서 징역 보내고 기소한 사람 윤석열 검사예요. 윤석열 검사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혜진 의원이 말이 성립하려면 윤석열 검사가 자기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범죄로 만들었다? 그런 진술을 받아놓으세요. 아니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수사한 거를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 수사한 내용을 누가 압니까? 다 검사가 이거 범죄된다 도장 땅땅 찍으니까 놔둔 거지 누가 그걸 대통령이 하나씩 일일이 다 보고 이거 집어넣어 그랬습니까? 아니 가서 윤석열 대통령 물어보세요 한번 왜 그렇게 집어넣냐고. 그때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TV 토론에서 원외끼리 전직 의원끼리 TV 토론하면서 대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말미에 신촌에서 유세하면서 적폐청산 이야기 딱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 토론 그 과정에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고 난 뒤에 둘이서 민주당 전직 의원님하고 상대 패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저거는 그냥 우리 열렬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한마디 했을 뿐이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청와대 그 적폐청산 책임자로 들어가가지고 전 부처에 공문 보내가지고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라. 과거 정권 뒤집어라. 해서 다 이 불법행위로 다 그 규정해가지고 경찰 검찰에 넘겨라. 그 경찰 검찰에서 그 지시대로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때부터 불행이 검사가 그걸 신구 했잖아요. 권력 지금 계속 충돌하니까 윤석열 검사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시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듣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회 개점 휴업 중인데 지금 벌써 40일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다라고 계속 여야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문제가 아니라 뭐 과방위가 더 문제인가 봐요. 왜 이렇게 합의를 못 보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회 상임위가 18개가 있잖아요. 네. 18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숫자는 11대 7로 하자. 민주당이 11, 국민의힘이 7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상임위를 할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일단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이 먼저 결정하면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11개지만 숫자는 많지만 선택권은 당신들이 먼저 해라. 국민의힘한테 먼저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법사위 운영위를 하는 겁니다. 그 법사위 운영위를 하면 그럼 민주당이 2개를 골라서 우리는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2개씩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랬군요. 지금까지 그런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개 해놓고 또 우리가 2개 했다니까 그건 안 되다. 그건 나중에 자기가 또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행안위하고 과방위 2개인데 행안위는 이제 소방부처가 경찰청이고 과방위는 이제 언론이잖아요. 이 2개 분야 경찰과 언론 이거 서로 좀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쟁점보다는 기본적인 우리의 관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2개를 한 당이 먼저 골랐으면 다른 당이 2개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해야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야당에 줬으면 이제 2개는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행안위 과방위가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여당 몫의 상임위가 있고 여당 몫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또 바뀌면 운영위하고 법사위는 보통 원래는 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지난번 여당 운영위로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돌려준다고 그래고 또 이제 조건을 또 내는 건데. 행안위하고 그러니까 운영위도 그랬지만 행안위하고 과방위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여당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또 둘 다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고 근데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양보를 해서 의석이 저쪽이 많으니까 둘 다 가지지는 않겠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럼 민주당이 갖겠다면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원래 행안위 과방위가 여당 몫이었다.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고요. 사실이 아닙니까? 야당 몫, 여당 몫이라는 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때 매번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해요. 선택할 때 기본 원칙이 한쪽에서 2개 선택하고 나머지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끝나면 나머지 한 10개 상임위는 사실상
뭐 어느 쪽에 가져가도 상관없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건 뭐 나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됩니까? 예? 조금씩 양보하면 안 돼요? 그 양보한 게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네. 그쪽에서. 그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택하는 걸 이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되죠, 그건. 법사위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 당한테 돌려준다고 해놓고. 그런데요. 좋습니다. 지금 뭐 경제 위기잖아요, 사실. 네. 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원구성을 빨리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워낙 안 뛰다 보니까 이제 세비 반납 얘기 또 나왔습니다. 세비 반납 얘기. 보니까 월급이 1,2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령액 그보다 좀 떨어지고. 1,200만 원 굉장히 고액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니까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모두 초선 의원들 많이 반납하거나 기부했네요. 김종인 의원님도 기부하셨어요? 반납하셨어요? 예, 제가 아직 뭐 지금 세비 반납 얘기는 안 아니 나오고요. 20대 국회 때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예. 하여간 우리가 뭔가 세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한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지금도 이제 논의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저는 뭐 이게 세비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야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세비 반납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 난 이게 참 너무 답답해요. 뭐 우리 민주당도 뭐 다수당이니까 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데, 전 여당이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당 책임이 훨씬 큽니다. 국정 운영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회가 뒷받침하거나 논의하거나 해야 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나는 여당이 좀 양보해서라도 빨리 타결을 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네, 여당이 좀 양보해야 빨리 된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혜진 의원님은 여당이 양보를 빨리 해야 된다. 여당이 책임이 크다고 하면 여당한테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국회 협상 과정에서는 숫자 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면서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그러시면 두 분 모두 좀 뭐 두 분만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분명 여야 뭐 지도부도 책임이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책임이 있겠죠. 지금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일단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일 안 하신 만큼은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17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한다고 하고요. 조금씩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7그룹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면 저부터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네. 또 이재명 의원도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혹시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네. 당 대표직과 의원직 그리고 우리 당 전체를 어떤 의혹의 방어용 방패막으로 쓰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당이 그런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당이 또 민생 위기를 오히려 더 챙기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될 때 이 사법 리스크가 우리 당의 이런 그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법 리스크는 여당에서 많은 공격 소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97그룹에서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쟁점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당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보복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정치 보복에도 맞서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 대표가 돼서 뭔가 이거 좀 우리가 거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야 정치 보복을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네네. 이 정치 보복을 막으려면 네. 당사자가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단합해서 막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면 예. 당사자를 좀 빠져주는 게 오히려 정치 보복을 막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이건 출마 판단의 반대하는 문제입니다.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런 입장들이 아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마 서로 좀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원들 입장이나 대의원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조혜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야당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이 전당대회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쟁점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대명 어차피 이재명이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예. 분위기였는데 그 세대 대결도 아직은 뭐 바람을 못 일으키는 것 같고 세대 대결이 바람을 일으키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화두를 던지는 배경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사실일 거라고 보는 여론 방탄용인이 때문에 아니냐 이 논란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출마가 명분을 얻지 못해서 본인도 어렵게 이기고 나머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네. 좀 전에 강병원 의원 말씀대로 본인의 의원직이나 당 대표직이 이런 사법 리스크 방패용으로 안 쓰일 걸 확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강병원 의원님 말씀이 맞은지 안 맞은지는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면서 소환에 불응한다든지 또는 뭐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그걸 부결시킨다든지 그렇게만 안 하면 소환에 성실하게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또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걸 기각시키지 않고 하면은 뭐 그 말이 일리가 있을 텐데 현실은 아마 결국은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에서 기각시키고 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대선에서 작용했던 그런 리스크가 다음 총선에서도 작용할 거다라는 게 이제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민주당 이제 후보 등록이 18일까지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또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 이어 미 하원인권위원회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 사건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언론에 보낸 성명입니다. 스미스 의장은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보기에 고통스럽다며 누가 명령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이들 어부가 살인자라고 했지만 핑계처럼 들렸으며 이 혐의를 조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과는 별개로 탈북자들을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추방해서는 안 됐으며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도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북한 체제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When I saw that back then, I couldn't believe it, that a man who purported to be a human rights lawyer could have his administration send people back to a horrific fate. 유엔 인권위는 물론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the ROK government should have not repatriated this person right away, and basically they should have subjected them to the domestic procedures here in the ROK. 유엔이 국제난민협약 등이 규정한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유엔 총회 등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가 국내에 도입된 지 4년 만에 최초로 한미 양국의 F-35A 연합 비행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됐는데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양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나란히 비행 중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공군이 공개했습니다. 양국의 F-35A 연합훈련은 국내에 F-35A가 도입된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상징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미 양국 공군 조종사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전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F-15K, F-16, KF-16 등 양국 전투기 30여 대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한미 공군이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공격과 방어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며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한 겁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조율된 방식으로 이렇게 논의가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이번 한미 간의 연합훈련 공중훈련이 이루어졌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보이는 통상적인 포병훈련 수준의 방사포만 발사했을 뿐 고강도 도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합 공중훈련에 이어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연합 지휘소 훈련 때 야외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본격적인 대남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여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 숨긴 재산에 40억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역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이 지난 1990년부터 스위스의 은행 4곳에 계좌를 만든 뒤 20년 동안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서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에 지어진 타운하우스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두고 입주 예정자들이 누수와 부실 시공을 주장하며 준공검사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 품질검사에서도 보완 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40건 넘게 나왔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세종시는 직접 벽을 뜯어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일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벽면에서도 물기가 확인됩니다. 인근에서는 제습기와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달 말 준공검사를 앞둔 세종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찍은 곳은 세대별 전용 창고구역으로 벽면이 토사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전체 127세대 가운데 지하 창고가 있는 36세대에서 누수 피해가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분양 당시 개인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됐지만 정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안전이 우려돼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날짜 맞춰 집은 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민도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전 점검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준공검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등의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가 사용되고 무단으로 설계도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합동 품질 검사에서 전체적인 품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완 시공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40건 넘게 나왔습니다. 보수 공사 아니면은 뭐 전체 다 공사를 하든지 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실히 한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된다. 무조건 입주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누수 주장에 대해서는 결로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하수가 건물 10m 아래 깊이에서 흐르고 있고 건물 구조상 빗물로 인한 누수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합동 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 역시 70% 정도 보완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되는 부위들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좀 필요하다면은 전문가 좀 더 공신 있는 전문가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자들께서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 세종시는 문제가 제기된 곳에 벽을 뜯어내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고구마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북 진안군 진아듭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A군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멈춰있던 차량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 램프 구간에 벤츠 차량이 정지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A씨는 눈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수도권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잠수교 보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잠수교의 수위가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에 도달해 아침 7시 40분부터 4시간가량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측은 팔당댐에서 초당 4,000톤의 물을 내보내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느슨해진 방역 태세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거라고 밝혔는데 막상 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역대 최강의 전파력으로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일일 사망자 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2,200여 명으로 지난달 21일까지 평균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일주일 평균 56만여 명에서 92만여 명으로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WHO는 새 바이러스의 유입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각국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w waves of the virus demonstrate again that the COVID-19 is nowhere near over. 아시아에 비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일찍 풀었던 유럽연합은 이번 BA.5 바이러스로 인해 이달 말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project that by the end of this month, the BA.5 sublineage will be the dominant variant in most of the EU countries. 미국도 연일 BA.5 바이러스의 전파력의 경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CNN 방송은 BA.5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 감염의 65%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약 2년 반 만에 가장 전파력이 높은 최악의 바이러스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우려 탓에 방문 기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이스라엘에 도착해 라피드 임시총리 등과 주목 인사를 넘어 신체 접촉을 가까이 했고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찾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세부 계통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는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코로나19에 확진된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의 검체를 정밀 분석했는데 BA.2.75 변이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BA.2.75가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접촉자를 대상으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어디론가는 밀항을 하고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 해군이 쫓아가니까 NLL 북쪽으로 도망을 받고 3일째는 우리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경고 사격을 하면서 생포를 한 것입니다. 혹시 어제 통일부에서는 탈북 국민들도 그런 입장을 3년 전 그 통일부 의견과 또 정반대되는 의견을 통일부에서 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월 11일 월요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선언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 11월에 국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대로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궁금하신 거. 선장을 이렇게 기타소에서 직접 때린 것도 A가 먼저 때렸고 첫 번째 가격으로 선장이 사망하지 않았나 봐요. 일어나니까 B가 2차 가격을 했다. 그게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비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듣고는 완전 영화 항해가 생각이 나서 진짜. 다시 열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경남 양산이 35.5도로 가장 덥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33도, 서울도 29.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2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